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 시대, 서양 고대 사회 두 번째 로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사 복잡한 오랜 500~600년의 로마사하고 어떻게 보면 1000년 가까이 됐는데 그걸 다 볼 수는 없고 우리가 이번 학기에 이제 경제사를 공부하면서 이 로마사에서 배우는 교훈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라쿠스 형제, 호민관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에서 봤듯이 원로원 중심의 귀족 사회와 평민 중심의 이 민회를 대표하는 그라쿠스 형제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의 원인은 로마 군대의 군사력은 자영농에서 나오는데 이 자영농이 잦은 전쟁으로 인해서 농토를 경작하지 못하니까 자영농이 점점 가난해지고 결국 그게 로마 군단의 약화를 가져오고 그것 때문에 북방에서 내려오는 야만족들을 물리치지 못해서 이걸 개혁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이제 자영농 내부에서, 즉 평민들 내부에서 그 목소리가 나와서 호민관인 그라쿠스 형제가 개혁을 시도했지만 좌절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이제 원로원 귀족 출신 중에서 가이우스 마리우스가 결국은 같은 개혁이죠. 그걸 근데 용어만 다를 뿐이에요. 결국 우리가 군대를 동원할 때 모병제로 하자, 징병제로 하니까 군대 복무가 모든 국민의 로마 시민의 의무로 해서 하니까 결국 그때 농사를 못 지게 되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들 아예 모병제로 해서 직업군인으로 해서 월급을 주고 그러면 이제 이런 군대가 강해지겠다. 이 개혁을 주장하니까 이건 체제 내의 개혁이라고 귀족들이 판단을 해서 여기 반발이 없었다. 그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병제로 개혁을 하는 바람에 로마 군대가 강해져가지고 그래서 결국 게르만족을 다 물리치고 그래서 로마가 다시 강대한 군대가 됐다. 이런 얘기를 했죠.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당시 로마 시가 있고 국가로서의 로마가 있는데 이때 당시는 아직은 로마가 전체 제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도시의 연합체 형태예요. 그게 그리스 로마 시대의 도시국가 체제의 특징이라 그랬죠. 그래서 로마 연합이라는 데가 있었고 동맹시가 있어요. 로마 연합은 뭐냐면 로마 시 근처에 있는 도시들. 그래서 여기는 로마 시민권자는 어디까지 로마 시민권자면 처음엔 로마 시에 사는 로마 시민들만 시민권자라 그랬다가 그다음에 이걸 확대해서 로마 연합에 가입되면 로마 연합에 가입된 도시에 있는 사람도 로마 시민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동맹시 단계인데 아직은 이때까지는 동맹시 시민들은 로마 시민이 아닙니다. 그건 전쟁이 일어날 때 우호적인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카르타고랑 전쟁한다든지 이럴 때는 외적하고 싸우는 거니까 로마 반도에 있는 모든 도시 국가들이 연합을 합니다. 근데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이 마리우스가 이제 개혁한 거는 뭐냐면 동맹시 군인도 로마 군이다 여기까지는 했지만 아직은 모병제로 전환하는 대상은 동맹시 로마 군인들은 아니에요. 아이고. 그래서 이 동맹시까지는 아니고 로마 연합에 속해 있는 도시의 시민들까지는 모병제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모병제라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징병제일 때는 돌아가요. 전쟁이 끝나면 다 돌아가는 거예요. 모병제일 때는 평생 군인이잖아요. 직업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돌아가죠.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월급으로 따지면 모병제 하에서는 전쟁이 아니라도 월급을 주는 거잖아요. 징병제는 월급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동맹시 사람들은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들어가서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말로 생각하면 실업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유한 농민들은
자기가 고향에 돌아와서 자기 농사 짓는 게 좋죠. 그런데 가난한 농민들은 어차피 가난한 거 나라에서 월급 계속 받는 게 좋죠. 그래서 평화가 찾아오니까 이 동맹시에 있는 병사들은 일자리를 잃는 거예요. 지난번에 조금 설명을 하긴 했는데 처음에는 상당한 부유, 어느 정도 토지 재산이 있는 사람들만 징병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기원전 241년에는 12,500아세 이하의 재산밖에 없는 사람은 병역이 면제가 돼요. 이건 저소득층이니까. 지금 그때 당시 병역이라는 것은 직접세, 오늘날 직접세랑 비슷해요. 직접세, 간접세 차이를 아시죠? 간접세는 우리가 물품을 살 때 자동으로 나가는 부가가치세 뭐 이런 걸 간접세라고 그러고, 직접세는 소득에 대해서 나가는 거죠. 근데 이때는 직접세가 없는 대신에 모든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군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직접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직접세를 안 거두는 게 다른 말로 해서 군대를 안 가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군대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점점 자영농이 몰락해가지고 사람이 없어지니까 점점 이제 면제 하한선을 내려가서 나중엔 1,500아세까지 내려가요. 처음에 할 때하고 어때요? 12,000아세하고 1,500아세하고 어때요? 10분의 1 이하로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가난한 사람까지 다 군대 동원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평상시에 이제 월급이 안 나오니까 직업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동맹시 사람들이 억울하다. 그래서 라시메노, 칸나이 이런 도시에 있었던 동맹시 도시들이 연합이 돼서 8개의 동맹시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우리가 독립하겠다. 이제 우리는 로마하고 같이 한편에 안 서겠다. 그래가지고 독립시들이 세운 나라가 이름이 이탈리아예요. 지금 이탈리아라고 부르죠. 근데 그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탈리아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시민권을 달라 그러니까 그 반대쪽으로 너무 시민권이 흔해지면 희소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그 시민들한테 줘야 되는 그 모병제 하에서 줘야 되는 월급이 너무 많이 부담이 되니까 다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이걸 반대하는 거죠. 호민관 드루수스가 모든 이탈리아인들에게도 로마 시민권을 주자 이런 법안을 제출했는데 강력히 반대해서 나중에 암살당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자기네들을 지지하던 호민관이 암살당하니까 그 동맹시들이 가만 안 있죠. 그래서 이제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맹시 군인들이 내전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집정관이 누구냐면 유명한 시저, 카이사르의 아버지예요. 큰아버지. 그래서 이제 집정관이 돼가지고 싸웠는데 결국 나중에 이제 타협을 합니다. 둘 다 양쪽 다 로마군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타협을 해서 동맹시들도 이제 로마 시민권으로 인정을 해주죠.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구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연합 사람들이 있고 동맹시가 있고, 근데 동맹시 사람들 숫자가 많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옛날에 기득권을 누렸던 구시민파는 선거를 하면 이제 지는 거예요. 숫자가 2배가 많아요. 동맹시 쪽에. 아무래도 뭐 가운데 로마시를 중심한 몇몇 도시보다는 큰 이탈리 반도 전체에 동맹시 숫자가 훨씬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 신시민들, 즉 동맹시 출신 시민들의 투표권을 제한해야 된다. 그런 이제 제한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반발을 해서 또 내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늘날 막스가 이래서 이제 계급 갈등으로 사회 역사를 판단했던 건데, 끊임없이 귀족과 평민 간의 갈등, 또 평민 안에서도 어디까지 우리를 권한을 인정해 줄 것이냐, 이 갈등이 계속됐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내전이 발생했는데 이때 이 내전을 잠재운 사람이 슐라예요. 코르넬리우스 슐라. 이 사람이 굉장한 또 전쟁 천재인데 슐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사실 우리가 뭐 전쟁 얘기를 하는 건 이 시간의 과제가 아니지만 전쟁 얘기가 재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
이 술라가 전쟁의 천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반란을 잠재우고 이제 사회를 안정시켜 놓은 다음에 킨나라고 하는 자기 부관한테 로마를 맡기고 자기는 동방 원정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동방 원정 갔다 올 동안 부관한테 네가 이제 로마시를 잘 관리해라. 그러고 이제 딱 맡기고 동방 원정에 떠나는데 이 킨나가 배반을 해요. 배반을 해가지고 이 술라파를 다 처형을 해버립니다. 원로원, 의원, 국회의원 50명하고 기사계급은 평민 중에 부유한 사람들이라 그랬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원로도 되고 하는데 1000명을 1050명을 5일 만에 다 살해해 버립니다. 그리고 원래 하층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빚을 좀 탕감해 주는 그런 법안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다 폐지시켜 버리고 하여간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완전히 반대적인 개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래가지고 이때 그 킨나가 또 뭐로 유명하냐면 유명한 역사에 유명한 시저한테 자기 딸을 시집 보내요. 16살인데 그러니까 시저의 첫사랑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킨나가 술라를 배반했는데 술라는 이제 동방 원정을 가서 다시 당시에 흑해 일대를 점령하고 있었던 지역 지배하고 있던 폰투스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폰투스하고 싸우는데 불과 지원병도 없이 3만 명을 끌고 갔었는데 그 폰투스군은 12만 명이었어요. 1차 전쟁 때 어떻게 되느냐? 자그마치 10만 명을 죽여요. 그런데 로마 측 전사자는 12명이었대요. 이거 믿어져요? 조금 믿어지지 않아 나는. 근데 아무튼 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진짜인지 그 기록 남기는 사람들이 좀 과장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거의 로마 측은 전사가 없이 폰투스가 어떻게 12명밖에 안 죽고 저쪽은 10만을 죽일 수 있을지 도무지 난 상상이 안 가는데 그런데 약간 그 엄청난 대승을 거둡니다. 이 전쟁 과정에 대해서는 나도 자세하게 못 봤어요. 결과만 아는데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쟁을 2차 대전을 했는데 이때는 또 8만 명이었어요. 이제 폰투스군이 이제 근데 이 대부분을 포로로 잡았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는 이유는 노예로 팔 수 있으니까 돈이 돼요. 그러면 돌아갈 여비가 마련이 되죠. 그래가지고 귀국할 여비를 만들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부관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다는 얘기는 진작 들었지만 지금 적하고 싸우는 게 우선이니까 일단 그 폰투스군을 이제 치는데 전념을 했죠. 딱 끝나고 나니까 이제 부대를 끌고 이제 되돌아왔어요. 그때 당시 로마 정규군은 12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술라의 부대는 3만 명. 폰투스군 일부를 이제 집어넣긴 했지만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또 다시 술라군이 이겨요. 그러니까 이 술라라는 사람은요, 진짜 그 뭐 알렉산더나 시저의 버금가는 엄청난 그 한니발, 뭐 시저, 알렉산더 여기에 버금가는 엄청난 전쟁 천재로 로마에서 평가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술라가 딱 들어오고 나서 킨나가 했듯이 자기도 이제 피해 복수를 합니다. 10,000명의 노예를 해방시켜요. 자기 밑에 있는 노예를 10,000명을 해방시켜서 자기 일족으로 삼아요. 자기 성씨를 주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 가지고 이제 반대파를 숙청하는 반대파를 숙청하려면 자기 똘마니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기 킨나 편을 들었던 삼리움족이라고 삼리움족은 로마 근처에 있는 산악지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전쟁에 능하고 이랬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경기장에 다 모아놓고 집단 살해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살생부를 만들어요. 살생부에서 여기 있는 사람 다 잡아 죽여라. 그래서 이 살생부 안에는 80명의 원로원, 16,000명의 기사계급. 아까 그 킨나가 죽인 거에 2배는 좀 안 되지만 50명인데 의원이 오셔서 80명, 1,600명, 총 4,700명을 죽였다 그래요. 재판도 없이 살해하고 그 사람들이 재산을 몽땅 몰수하고 그리고 이제 임기가 없는 독재관이 뭐라고 얘기했죠? 집정관은 2명이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비상시에는 집정관 2명 대신에 독재관이라고 해서 1명만 임명한다 그랬죠. 의견이 분산되지 않도록. 그런데 그 독재관도 임기가 1년이에요. 그런데 임기 없는 독재관 이건 뭐예요? 종신 황제지. 스스로
임기가 없는 독재관에 오르고 그렇게 다 처리하고 나서 이제 개선식을 해요. 반대파가 있는데 개선식을 어떻게 하겠어요? 다 처리하고 나서 개선식을 거행을 하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이제 얘기하면 시저, 우리가 카이자르. 이 시저는 율리우스 카이자르 시저는 아까 킨나의 사위잖아요, 사위. 16살짜리 딸하고 결혼했으니까. 그래서 킨나의 사위니까 당연히 시저도 이제 살생부에 올라갔죠. 근데 시저는 굉장히 호남입니다, 호남. 돈도 잘 쓰고 친구도 많고 굉장히 승진도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친구들이 구명 활동을 해서 비록 사이지만 권세에 밀려서 할 수 없이 결혼했지 쟤는 절대 그런 애 아니다. 그래서 막 여러 곳에서 구명 활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술라가 시저한테 좋다 그러면 용서해 줄 테니까 이혼해라. 내가 그 킨나 딸하고 결혼한 놈을 내가 살려줄 순 없다. 그래서 이혼을 하라 그래요. 근데 시저가 이혼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시저도 또 남자예요. 그래서 내가 목숨이 아깝다고 내가 아내를 버려? 이혼을 안 해요. 그리고 도망을 가버려요. 그래서 시저가 여자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로마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는 누구더라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는데 우리 국내 기자 중에 한 분이 직접 시오노 나나미 인터뷰를 했어요. 이탈리아에 가서. 그런데 그분이 갔다 와서 이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볼 때 시오노 나나미는 이 죽은 시저랑 연애하는 여자인 것 같더라. 그만큼 시저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 15권 중에 2권이 시저에 대한 얘기로만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읽어보면 시저가 엄청난 영웅이야 진짜. 역사니까 무슨 홍길동 같이 가짜를 쓴 건 아닐 텐데 진짜 대단한 인물로 백전백승에다가 굉장한 또 여성 편력이 대단한. 그런데도 여자들이 모두 다 시저를 좋아하고. 왜? 여자를 사귀면 선물을 막 어마어마하게 해요. 그러니까 로마 모든 귀부인들이 꿈이 뭐냐? 시저 애인 되는 거래. 근데 그걸 여성 작가가 그렇게 써놨더라고. 진짜인지 뭐. 근데 그 시저의 여성 편력은 원래 유명합니다. 그 시저 부하들이 개선식 할 때 뒤에서 따라오면서 이제 구호를 외치는데 보통 개선한 장군들을 찬양하는 그런 걸 외치잖아요. 그때 그 부하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로마의 귀부인들이여 꼭꼭 숨어라 시저가 나타났다. 또 꼬신다고 이렇게. 그만큼 이제 장난삼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시저가 바람둥인데 그런데 그 여성들이 또 시저를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엄청난 선물 공세, 절대 배반을 안 한다. 그래가지고 시저가 이건 전쟁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연애도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한데